안녕하세요. 124차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TMI FM의 크리에이터 경제연구소 차우진 음악평론가님을 모셨습니다. 사실 저희 마이스 산업하고 음악하고는 뭐 완전히 다른 산업인데 오늘은 그 사이에 있는 공통점을 좀 찾아가면서 요 음악 산업에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마이스 산업에도 적용되는 이야기들, 어떻게 우리가 뭐 해결책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식의 대안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우리 차우진 음악평론가님께서 크리에이터 경제와 음악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 크리에이터 경제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평론가님 먼저 뭐 인사와 함께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음악평론하는 차우진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소개드린 대로 TMIFM이라는 브랜드로 음악 산업, 콘텐츠 산업에 대한 크리에이터 경제 이런 주제에 대해서 계속 스터디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오늘은 그냥 음악 산업이 약간 지금 현재 2022년 기준으로 음악 산업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를테면 마이스 기획이라는 그 마이스 영역이라는 분야에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또 새로운 어떤 뭐랄까 방향을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인데,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음악 산업도 사실은 굉장히 어떤 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다만 다른 영역에 비해서 조금 더 빨리 디지털 포메이션이 지금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실패와 부침을 겪으면서 나름 좀 어떤 그 방향들을 좀 찾아가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의 방향으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음악 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성공과 실패가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성공만 계속한 것 같거든요, 음악 산업은. 실패는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갖고 오늘 이제 해주신 네, 이야기 들어보면서 네, 같이 좀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후다닥 그냥 진행을 할 텐데 그냥 네, 진행하면서 그냥 필요한 거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네, 질문 말씀해 주시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음, 네. 그럼 일단 크리에이터 경제의 관점으로 지금 현재 컨텐츠 비즈니스나 음악 산업에 대한 어떤 변화들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시를 한 장 먼저 가져왔습니다. 이게 시인데 보이시겠죠? 그래서 네네네. 네, 잠깐 읽어보시면 네, 약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네. 않은 시고 뭔가 어떤 작가인지 모르겠지만 네, 표현도 괜찮고 나는 어둠 속에서 나의 그대를 본다. 약간 분위기도 좀 있고. 음, 그런데 이 시를 누가 썼을까라는 음. 말로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누가 썼을까요? 그참 모르는 표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발소리 도도 엿보이지 않고 약간 시적 활용? 바람이 불 하나를 걷어 음, 바람이 불을 풀어본다. 세상은 자꾸만 울었다. 우리의 봄은 음, 끝났다. 달리는 구름과 바람은 잠든 적이 없는 창을 때리며 모든 문을 열고 마침내 사랑으로 나를 감싸도 나는 어둠 속에서 나의 그대를 본다. 글쎄, 음. 누가 썼을까요? 시를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네, 아, 약간 여기가 썼어요. 네. 아, 네네네. 포스텍 AI 아트랩이라는 곳에서 2021년에 발표한 시고요. 여기서 개발한 인공지능이 쓴 시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1년에서 2년 정도 지난 시점에 발표된 어, 시고, 어, 제가 알기로는 포스텍 AI 아트랩에서 만든 이 인공지능, 그 시를 짓는, 그러니까 네. 스토리를 개발하는 인공지능은 지금은 훨씬 더 고도화되고 있어서 어, 적어도 이거보다는 좀 더 잘 쓸 것 같다는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사실 우리는 인공지능이 그 창작을 한다라는 얘기들을 아마 최근에 어, 좀 많이 듣고 있는데, 네네네. 사실은 2021년도 그렇고 20년도 그렇고 적어도 제가 처음에 그 인공지능이 스토리를 개발한다라는 뉴스를 봤던 게 2014년 정도였어요. 네, 맞아요. 기사를 쓴다, 뭐 이런 거 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좀 본격화됐다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이제 그 당시하고 비교하면 정말 말도 안 되게 발전되어 있죠. 음,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가져온 그 AI가 2분 만에 그린 그림이라는 거는 음, 미드전이라는 네네. 프로그램을 써서 만드는 그 네, 툴이고요. 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강아지가 날고 있고 말 그림 있고 이거는 아, 동영상인데,
요거는 아, 지난달에 그 메타, 그 네, 페이스북, 네. 그 메타의 AI 팀이 발표한 미드저니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동영상 제너레이티드 AI의 어, 영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어, 아마 미드전이나 아니면은 뭐 미드전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명령어로 작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실제로 그 그냥, 네, 디스코드의 프로그램의 채팅창에 들어가면 네. 거기서 명령어 그 프롬프트를 열고 거기에 그냥 문장을 쓰면 되거든요. 그죠. 이제 검색어 같지만 넣어도, 저는 사실 저희 네네. 애가 이거를 해봐갖고, 제가 한번 네. 해봤거든요. 그 몇 개 네. 단어만 넣어도 진짜 맞아요. 너무 완벽한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소설도 마찬가지로 키워드를 넣고 뭔가 어떤 신호 같은 한 줄 정도의 문장을 쓰면 거기에 맞는 어떤 단락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 어,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AI를 가지고 창작을 한다라는 게 내가 어떤 이를테면 어도비의 뭐 포토샵을 공부하는 것처럼 음. 그 툴을 따로 배워야 되는 수준이 아니라 음. 일상적인 어떤 뭐랄까 감각이나 감수성 혹은 상상력만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조금 더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던 뭐 일단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기획을 하는 사람들 포함해서 디자인을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페인팅을 하거나 음. 혹은 음악을 만들거나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그런 영역은 어떤 특정한 기술을 배워야 되잖아요. 예, 그쵸. 그런데 아마 앞으로는 아마 그런 기술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말을 하자면 미드저니의 이런 굉장히 SF스러운 혹은 굉장히 고풍스러운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음. 우리가 필요한 거는 오히려 키워드와 문장을 연결한. 굉장히 정교하게 다듬는 음. 그 역량이 그치. 필요해질 거다. 네네네.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오히려 문장이나 문학적인 음. 수사 음. 혹은 문장력을 얼마나 잘 다듬느냐 음. 약간 이런 영역이 더 필요해질 거다라고 좀 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크리에이터 경제라는 분야는 사실은 완전히 우리가 기대했던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예. 전개가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음악도 저는 만들어요, 지금 AI가? 네, 음악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음악도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빠른 비트에 뭐 어두운 분위기에 뭐 댄서블한 음악을 만들고 싶어라고 하면은 그런 음악이 나와요. 놀랍네요, 진짜. 음악도 만드는군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미드저니처럼 그렇게 대중화되고 뭐 화제가 되진 않지만 네. 실제로 이제 그런 똑같은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는 팀들이 뭐 러시아 뭐 주로 어, 북유럽, 동유럽 뭐 그다음에 러시아 어,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좀 나름 한국에서 나름 네. 좀 자부를 가지고 있던 거는 자부하는 부분은 한국은 그래도 IT 강국이야라는 게 네, 있잖아요. 그쵸, 예. 예. 근데 그 그림도 그 모델도 지금 인도라든가 뭐 슬로바키아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쪽에 많이 추월당하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특히나 인공지능 쪽에서는 음, 그런 작은 또 음, 새로운 국가들, 음, 새로운 약간 젊은이들이 좀 많이 아, 주도하고 있는 흐름인 것 같아요. 아, 찾아보면 찾아보면 한국의 고양이가 어떤 여러 마리 있으시네. 모델들보다 네, 둘이 있는데 네. 네, 그래서 한국의 어떤 그런 이런 스타트업이나 혹은 삼성의 네. 뭐 인공지능 센터나 이런 데 카이스트나 이런 데보다 약간 다른 쪽에서 훨씬 더 치고 올라오는 속도가 어, 빠른 것 같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은 야, 받습니다. 음. 아,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크리에이터 경제가 전개되고 있는 음, 상황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대하던 꿈에 그리던 상황이에요, 사실. 네. 문화예술이 일상이 되는 시대. 네네네. 예, 문화예술이 일상이 된다라는 건 정말 문화예술 혹은 컨텐츠가 흘러 넘친다는 얘기잖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했거든요. 문화예술이 일상이 되는 시대는 사실은 크리에이터들의 어떤 기대감이 있는 시대인 거예요. 음, 문화예술이 일상이 되면 그리고 음, 산업화되면 음,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어떤 노동에 대한 비용을 음, 받고 음, 일상생활 또 돈도 벌면서 뭔가 뭐 사회적인 존경
존경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존중은 받으면서 약간 살 수 있겠다. 이를테면 정말 공장에 갇힌 아, 것처럼 막 찍어내면서 막 이렇게 막 단가 후려치고 딴따라가 이런 아니라 시대. 이제는, 그렇죠. 네. 네네.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래서 먹고 아, 사니즘이 해결될 거다. 크리에이터 아, 경제를 통해서 먹고 사니즘이 해결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현실은 이겁니다. 문화예술이 일상이 되는 시대는 문화예술이 늘어난다는 거고요. 기하급수적으로. 네. 그리고 이건 결과적으로 문화예술 컨텐츠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야기하게 되고 이건 바꿔 말하면 문화예술의 가치가 정말 제로에 수렴하는 시대가 온다는 뜻이거든요. 어,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컨텐츠, 그러니까 그 여러 이 크리에이터들에게 사실상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인 음,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을 배워서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내 커리어를 키워 나간다라는 이런 그림이 음,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그 다른 방식의 어떤 비전이라든가 상상력이나 생각이 필요한 그런 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음,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음, 여기에서 오는 위협 혹은 음, 뭐 공포 이런 음, 것들이 있고 그 공포 때문에 계속해서 제도를 바꿔야 된다거나 음, 아니면은 어떤 규제를 뭐 만들어야 된다거나 음, 아니면은 뭐 어떤 인공지능이 위협이 되는 상황을 뭐랄까 좀 최대한 늦춰야 된다거나 예. 아, 여기서 이런 식의 말씀하시는 전개가 요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인공지능도 들어갈 수 있지만 이제 실제로 문화예술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네. 늘어났다라는 의미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컨텐츠가 늘어난다는 거는 소수의 사람들이 컨텐츠를 대량으로 안- 만든다는 게 네, 아니고 네, 네, 네. 정말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된다는 얘기인 네, 거예요.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포토샵을 하나도 배우지 않고 네. 음악의 악기를 하나도 연주하지 못해도 정말 이렇게, 3분짜리, 4분짜리 음악을 만들 수 있고 그 음, 음악이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으면 그때 음, 아티스트가 돼버리는 거니까. 음,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게 음, 사실 가장 무서운 점이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음, 조금 약간 중간 단계가 좀 비어 있지만 IP 비즈니스 혹은 음, IP라는 것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음, 왜냐하면 그 결과물로 비즈니스를 하는 상황이 아니라 다른 거, 그 결과물이 만든 어떤 부가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떤 지속성, 그 지속 성장성이나 지속 음, 가능성을 음, 찾아야 되는 상황이 왔다. 음, 그래서 생각을 완전 바꿔야 된다.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 뭐 웹3, 뭐 크리에이터 경제, IP 네네네. 비즈니스, 팬덤 비즈니스, 컨텐츠 비즈니스가 다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어, 사실은 다 하나로 맞물려 가지고 거대하게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는 거. 네. 그 상황에서 우리는 좀 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한테 좀 주어진 음, 미션인 것 같고요. 음, 거기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로 이제 음악 산업을 조금 네. 들여다볼 건데 그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컨텐츠가 문화예술이 일상이 되는 시대와 똑같이 지금 현재는 음악이 너무나 일상이 된 시대예요. 그러니까 네. 과거에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아티스트의 음악을 음, 듣는다라는 개념이었으면 음, 지금은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틀어놓는다는 개념에 가깝거든요. 네. 예, 그리고 대부분 다 뭐 멜론이나 스포티파이나 유튜브 뮤직이나 뭐 음, 이런 걸 다 구독을 하실 텐데 음, 월에 한 10,000원, 8,000원에서 10,000원 네네네. 정도를 음, 지불하면서 음, 그러다 보면 그냥 아무 때나 음악을 틀고 있고 딱히 내가 검색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음, 오늘은 약간 날씨가 아이유 음악 분위기야. 음, 그러면 아이유 음악을 검색해서 틀겠지만 네. 네. 대부분은 그냥 틀어놔요. 아, 뭐냐면 음악이 정말 무한정 많아진 시대는 맞아요. 음, 아까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음악의 인플레이션, 뮤지션의 음, 인플레이션이라는 상황이 벌어졌고 음, 이것이 음악 가격에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그런 아, 가격에 가까워진 거죠. 그러니까 아, 실제 수치로 예를 들면 스포티파이가 작년에 발표한 보고서가 네, 있는데 네, 그때는 스포티파이에 단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업로드되는 최신곡의 네. 개수가 대략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루에 전 세계에서 되는 거니까 뭐 네. 한 2, 300개 될까요? 5천 개에서 10,000개 사이예요. 아, 그렇게 많이 되나요?
네. 오, 진짜 그거를 많구나, 사람이. 365일로 곱하면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의 음악이 그냥 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노래 중에 어, 70% 정도는 정말 1년 동안 한 번도 재생되지 않은 곡들이 그러게. 한 60에서 70%가 돼요. 음. 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네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네, 네, 네. 네. 야, 하루에 사실 5천 뭐, 개에서 10,000개는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게 10년 전에는 한국의 멜론 같은 경우도 네. 10년 전에는 하루에 500곡 정도였어요. 아, 엄청 많구나, 실제로. 네, 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거기에는 물론 뭐 대중가요뿐만 아니라 뭐 아마추어도. CCN이나 아, 뭐 네. 동요나 뭐 이런 네, 네. 것까지 다 포함되긴 하거든요. 네, 네. 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아니, 그런 많은 데는 노래들이 그러면 존재한다. 이렇게 뭔가 작곡가, 이렇게 작곡가가 등록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아무나 올릴 수 있는 건가요? 디스트리뷰션 배급하는 배급사 통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 그런데 개인이 올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 그건 이제 개인이 올리는 경우 그래도 좀 적다라는 거네요. 그쵸. 아직 아, 개인이 올리는 경우는 적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음악을 만드는 그게 개인이 됐든 회사가 됐든 네, 음악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들이 네. 굉장히 많다는 거죠. 진짜 인플레이션이네요. 예, 진짜 많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음악의 가격이 사실 음원 가격이 정산대에서 받는 가격이 0.002원이다라는 예, 예,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어, 그 환경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어, 단순하게 걔네가 중간에서 뭐 엄청나게 풍리를 취해가지고 약간 어, 이렇게 음악 뮤지션들한테 나눠주는 되는 게 비용이 아니라. 적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 그쪽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음악을 만드는 뭐 아티스트가 됐든 레이블 대표가 됐든 음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다리는 약간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크게 네, 예, 나누면. 예, 예, 예. 그쵸.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예, 이 중에서 돈을 네. 가장 많이 버는 영역과 돈을 어. 가장 적게 버는 영역은 어디일 것 같으세요? 제가 신문 같은 데서 봤을 때는 콘서트가 돈을 되게 많이 번다고 본 것 같아요. 그게 음, 혹시 제일 많은 거고, 제일 적은 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아까 뭐 한 곡당 음원 수익이 0.002원 뭐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음원 판매가 제일 적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음, 네. 이건 지난달에 나온 보고서를 한 장을 가져왔는데, 예, 트래피털이라는 그 리서치 회사, 그 예, 힙합 베이스의 리서치 회사예요. 예. 그 회사에서 이제 음악 산업에 대한 구조에 대한 리포트를 한 열 몇 장짜리를 이게 발표를 했는데, 그 예. 무료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 트래피터를 검색하셔가지고 어, 구글에서 가시면은 아마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여기에 막 이렇게 지금 보시는 대로 네, 네, 네. 뭐 맨 아래쪽이 어머, 가장 낮은 예, 레버리지고 예. 맨 위가 위가, 가장 높은 네, 수익이에요. 그리고 네, 맨 상단에 리안나, 네, 디디, 네, 제이지는 볼드로 돼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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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볼드로 되어 있는 아티스트들은 억만장자예요. 아, 자산이 억만장자, 억만 달러? 아, 억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어, 뮤지션들. 어. 어. 그런데 얘네들은 뭘로 돈을 버냐? 프로덕트 세일즈로 돈을 벌어요. 뭘 여기서 만들죠? 말하는 네. 리안나 같은 경우는 화장품을 만들고요. 아, 어. 제이지는 스포츠 브랜드가 있습니다. 원래 스포츠 브랜드를 하던 사람이 가수가 된 게 아니라 네, 가수가 돼서 스포츠 브랜드를 네, 만든, 맞습니다. 그리고 어, 리안나 같은 경우는 좀 스토리가 있는데 리안나가 데뷔한 한 중간 좀 이게 돈을 많이 벌게 되면서 음, 인터뷰도 많이 하고 뭐 영향력도 많이 가지면서 인터뷰라든가 이런 컨텐츠를 많이 했잖아요. 네, 거기에서 좀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리안나가 이제 바베이도스라는 되게 작은 섬나라 출신인데 네, 바베이도스가 혼혈이 많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음, 완전 순수 아프리칸계가 아니라 음. 약간 중앙아시아나 그러니까 중동이나 남미나 이렇게 하고 많이 네, 섞였거든요. 그래서 네, 그 피부톤이 미국에 있는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보다 좀 프리, 더 밝아요.
밝은, 예. 밝은 톤이고, 근데 네, 또 네. 아시안이나 뭐 백인들에 비해서는 되게 어둡, 어둡고, 어, 그래서 자기가 항상 어려웠던 게 뭐냐면 자기 피부톤에 맞는 화장품을 찾는 게 너무 어려워요. 어, 이거는 기초 화장부터 색조 아, 화장까지가 아, 너무나 찾기가 어렵다. 이를테면 아, 본 색깔하고 발랐을 때 보이는 색깔이 다른 거죠. 너무, 예,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거가 되게 어려워서 온갖 브랜드 거를 다 쓰고 하다가 결국엔 자기가 만들어 자기가, 버린 거예요. 스토리가 그러다 있네요. 보니까 이 두 예. 가지가 이렇게 리안나라는 아티스트의 영향력, 음, 그리고 리안나가 실제로 개인적으로 겪었던 고민, 고충, 음, 이런 음, 스토리가 결합되면서 새로 그 브랜드가 나왔는데, 그 음, 브랜드가 전 세계에서 정말 대박을 쳤어요. 음, 왜냐하면 비슷한 고민을 하는 여성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지. 그렇지, 그렇겠죠. 예, 아시아에도 많고 남미에도 그치. 많고 예, 유럽에도 많고 예. 하다 보니까 그냥 유색인종들만이 이 화장품을 쓰는 게 아니라 약간 자기가 조금 좀 자기한테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어, 아름다움을 찾고 싶은 사람들한테 되게 중요한 브랜드가 된 거예요. 어, 그래서 이걸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그 맨 밑에 뮤직 레비뉴 스트리밍 네. 수입은 정말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음, 음, 그나마 여기 언급된 뭐 버드맨이나 NBA 영보이나 뭐 펍스나 이런 좀 신흥 아티스트들인데, 예.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유튜브라든가 틱톡 베이스로 아, 스트리밍 그 밸류를 엄청 높인 친구들이에요. 어, 어, 그러니까 어. 최근 한 3년에서 한 2, 3년 안에 데뷔한 젊은 음, 신인들이고, 음,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상 스트리밍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로 봐야 되는 음. 거죠. 그럼 그리고 이 인베스팅이라는 건 뭔가요? 인베스팅은 그 실제로 예를 들면 스눕독이 대표적인데, 음. 그 개인이 투자하는 거예요. 회사나 아니면은 젊은 뮤지션들이나. 아, 음악이 아닌 영역에도? 네, 음악이 아닌 영역에도 투자를 아, 해서, 이를테면 스눕독 같은 경우는 웹3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거의 벤처 투자자 같은 역할들을 하는 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 워낙에 이쪽 동네는 뮤지션들이 돈을 많이 많이 버니까 있으니까. 그냥 그것들, 옛날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연예인들이 뭐 영화 배우나 뮤지션이나 돈을 많이 크게 성공을 예, 하면 예. 주로 투자하는 데가 부동산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 건물 사는 거에. 네, 건물 사거나 뉴욕에 뭐 빌딩을 예, 예, 사거나 예, 예. 예. 아니면은 뭐 어디에 섬을 사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자기 아, 소유의 섬이 뭐 약간 뭐, 지중해 예, 두 개 예. 있고 뭐 어, 약간 뭐 이렇게 남태평양에 두 개 예, 있고 뭐 이런 예, 식으로 예, 얘기하잖아요. 예, 예. 약간 그렇게 많이 했는데 2010년대 이후에는 실리콘밸리에 투자를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어, 중에서도 스눕독은 특히나 NFT나 블록체인 쪽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아, 어떤 비즈니스를 하냐면, 자기가 투자한 회사에서 독점적으로 음악 NFT를 발매하거나 아, 혹은 독점적으로 블록체인 쪽에 어떤 프로젝트를 계속 자기가 메이드해가지고 음, 만들거나 하는 식으로 자산을 좀 늘리고 있는데, 음. 여기에서 투자는 일테면 완전 음악과 상관없는 영역이긴 하지만 음악과 그래도 좀 연결되어 있는 자기가 좀 잘 아는. 예. 새로운 영토들. 네. 그래서 음, 신흥시장이라고 하는 곳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테크 음, 기반의 어떤 회사들에 투자하거나 음. 이런 식 얘기하는 거고요. 라이브 퍼포먼스는 말 그대로 콘서트 투어예요. 그래서 콘서트 투어의 규모를 굉장히 키워서 크게 가져가는 아티스트들. 예. 여기는 좀 우리가 이름 비욘세. 익숙한 네. 뮤지션들이죠. 네. 비욘세, 네네. 드레이크, 켄드릭 라마, 네. 뭐 트래비스 스캇, 트래비스 뭐 스캇. 네. 이런 네, 네. 이런 뮤지션들이 자기 음, 콘서트 수익이 굉장히 높다. 큰. 그리고 밑에 TV 필름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들이 직접 출연하거나 제작하는 아, 경우가 있고요. 네네. 그래서 퀸 라티파 같은 경우가 되게 대표적인데, 퀸 라티파는 영화 배우로도 활동을 하는데, 그 여성들이 만드는 영화나 흑인들의 서사를 다루는 영화에는 제작자로 참여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뭐 그게 인디펜던트 영화가 됐든 아니면 어, 헐리우드 블록버스터가 됐든 어, 투자자의 입장으로 참여하는 경우들이 많다. 음, 근데 또 하나는 이런 출연하거나 뭐 제작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자기들의 음악이 그 OTT에 있는 시리즈나 영화에 쓰이면서 어, 그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굉장히 네네네. 많습니다. 음, OTT로 해서, 네. 그리고 이제 브랜드 파트너십은 말 그대로 광고인 거고요. 아, 어, 근데 여기서 약간 저는 조금 더 설명을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이걸 B2C하고 B2B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음, B2C의 관점으로 본다면 사실은 이 중에서 제품 판매와 음원 판매 그러네요. 이 네. 두 개가 B2C로 가고 네, 네. 나머지는 B2B로 가거든요. 아, 그러네요. 근데 여기에서 B2B로 갔을 때 조금 이상하다 싶은 게 예를 들면 콘서트 투어, 콘서트, 예, 예. 네, 방송 영화 이게 예. 왜 B2B로 들어가지? 라고 어,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어, 이거는 약간 K-팝이랑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콘서트나 투어는 콘서트 투어의 가장 큰 수익은 어디서 날까 티켓, 생각해 보면 티켓 티켓 판매 판매 아닌가요? 네. 그죠? 하지만 티켓 판매는 사실상 수익이 적고요. 콘서트 투어의 비즈니스 모델은 광고 협찬 스폰서십 아, 그리고 스포츠 쪽에서 많이 나오는 인도스먼트 아, 네네네네네. 네 그런 식의 어, 구조예요. 어, 왜냐하면 그 뮤지션들의 콘서트는 1회로 단건으로 끝나지 않아요. 네? 월드 투어, 아, 미국 네, 아, 투어 이런 네네네네네. 방식으로 하니까 예, 예. 보통 보통 미국의 주요 도시를 뭐 10군데를 돈다거나 네네네. 엊그저께 블랙핑크가 네, 미국을 다 돌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뭐 유럽을 한 바퀴 돈다거나 네, 아시아를 돈다거나 이런 네. 식이거든요. 어, 이거는 80년대 이후부터, 그러니까 60년대에는 일부 성공한 슈퍼스타들이 이런 음, 투어를 했지만 음, 한 80년대 이후부터는 일반적인 어떤 그 음. 음악계의 그 네네네. 루틴한 어떤 형태가 돼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콘서트는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음반 판매를 위한 아, 마케팅 네. 역할을 했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그쵸. 일본에서 한 달 동안 투어를 하면 네. 그 한 달 동안 온갖 미디어와 매체와 이런 것들을 돌면서 음. 걔네가 발표했던 음반들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네. 방식이었어요. 네. 그랬는데 디지털 전환이 일어난 음원. 이후에는 네. 음반이 안 팔리니까 네. 그 음원을 팔기 위해서 콘서트를 가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치, 예. 그래서 콘서트가 수익 모델처럼 됐어요. 처음에는 티켓 가격이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아, 그래서 티켓 가격을 계속 올리는 방식이었어요. 예, 예. 왜냐하면 음원만 듣고 음반은 판매되지 않는데 음. 사람들은 여전히 리안나나 비욘세의 공연을 보고 싶어 하는 보고,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티켓을, 그러면은 음반으로 돈을 못 버니까 어, 공연에다 티켓을 뭐 이를테면 그 전에 어, 3만 원이었던 거를 5만 원으로 어. 올린다. 뭐 네네네. 6만 원 올린다 해도 네.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이게 더 이상 또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콘서트에서 아, 뭔가를 파는데 아, 처음엔 굿즈를 팔고 티셔츠를 팔고 뭐 네. 이러다가 네. 나중엔 여기가 협찬, 광고판처럼 된 거죠. 어, 그래서 이거를 똑같은 구조를 케이팝으로 옮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하신 대로 블랙핑크가 네. 월드 투어가 가능해졌어요. 예, 예, 미국의 투어를 간다라고 하면 최소한 4개월이거든요. 예. 기간이. 그러니까 예. 사실은 이 케이팝 입장이든 아니면은 뭐 이런 힙합이나 록밴드 입장이든 음, 우리가 생각할 때 콘서트는 만약에 티켓 가격이 우리 그 콘서트의 주요 수익 모델이다라고 하면 음. 규모가 너무 중요해져요. 뭐 예. 5만 명, 10만 명, 네, 네, 7만 명짜리 그뭐 네, 이렇게 네, 하는 게. 네. 근데 광고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뭐 규모도 중요하지만 사실 기간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4개월 그래서 동안 다 계속 노출이 되는구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어, 투어를 장기로 잡아요. 무조건 4개월, 6개월, 아, 1년 이렇게 아, 잡고 그 1년 동안 블랙핑크는 미국에 4개월 돌고 유럽에 3개월 돌고 음, 아시아를 또 한 4개월 돈다. 이런 음, 식으로 1년 플랜을 짜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그 기간,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디 주요 도시를 네, 다닌다라고 하면 네, 그거를 가지고 약간 광고를 주는, 글로벌의 광고 니즈가 있는 예, 브랜드하고 예, 협찬을 받는데 어, 이게 단순하게 뭐 화장품이나 패션 브랜드뿐만 아니라 어, 여기에 좀 끼고 싶어 하는 네, 광고하고 싶어 하는 브랜드는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나 그치, 자동차가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다 아니면은 뭐 어떤 굉장히 큰 명품 브랜드나 뭐 음, 이런 데들이 붙는 거죠. 음, 그러면은 음, 여기서는 광고 단가가 높아지니까 음, 사실은 투어를 1년을 돌면서 티켓 가격은
투어 베뉴를 빌리는 수수료나 임대료로 그쵸. 채우고 네. 그 외의 수익은 다 광고로 돌리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해서 1년 매출을 뭐 몇십억 혹은 뭐 한 몇백억도 30억, 있, 20억, 네. 뭐 몇백억까지 올리는 어, 그런 식의 비즈니스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진짜 B2B네요. 그래서 음, 네, 그래서 B2B로 생각하는 거고요. 음. 그리고 방송 영화도 마찬가지로 출연이라든가 제작에서 오는 수익보다는 사실은 음원 저작권료가 훨씬 더 높아요. 아까 배경음악. 네, 근데 이 네. 배경음악이 늘어난 배경도 어떤 거였냐면 사실은 2010년대까지는 그렇게 높진 않았거든요.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정도였는데 이게 어,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점은 OTT가 일상화됐을 때. 네. 네, 영화가 많아지니까. 네, 영화가 많아지고 과거의 영화가 다시 플레이가 되고 음, 그리고 영화가 많아지면서 똑같은 거예요. 영화가 많아지면서 그 콘텐츠, 영상 콘텐츠의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기 직전인 상황인데, 예, 예, 지금은. 예, 예, 근데 여기에서 경쟁이 너무 심하잖아요. 예, 이를테면. 그쵸. 지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크리에이터, 영화를 만드는 입장에서 어, 내가 만드는 작품이 어쨌든 눈에 띄어야 되는데, 이 네, 눈에 띄어야 되는 거는 두세 개밖에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스토리가 참신한 거는 당연한 거고요. 예, 예, 예. 사실은 배우들이 참신해야 된다. 그치, 그치. 예. 유명 배우 나오고. 그래서 네, 예. 유명 배우가 나와서 이제까지 안 한 연기를 보여주거나 음, 음, 음. 아니면 완전 새로운 배우를 발굴해서 걔를 음, 스타로 만들거나 예. 그런데 이게 있고 또 하나 굉장히 또 이거보다 쉬운 방식은 어, 익숙하지만 낯선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쓰는 거예요. 그게 실제 영화에서 활용하는 기법인가 보죠? 네. 그래서 어, 그게 어떤 식이냐면 새로운 영화를 위해서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건 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그쵸. 보면. 예. 네. 그런데 그렇다고 또 기준이 과거에 좋은, 엄청난 히트곡을 쓰기에는 너무 비싸요. 예.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냐면 음, 유명한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예. 목소리만 들으면 누구나 아는 가수의 잘 알려지지 않은 노래를 써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로 가냐면 자꾸 과거의 데이터베이스를 뒤지는 방식으로 가요. 아, 그래서 90년대 음악 쓰다가 80년대 음악 쓰다가 70년대, 60년대, 음, 50년대 음악으로 넘어가는데 아, 들어보면 아는 이거는 익숙한, 일테면 예. 그 어, 되게 유명한 가수의 뭐 일테면 샘 쿡의 노래 어, 목소리인데 약간 어, 이거는 어. 예, 그렇게 노출되지 않은 노래가 갑자기 여기 예. 나와서 주제곡으로 쓰여. 그러면서 아, 60년대 R&B로 아, OST를 다 네. 채운다거나 예, 예, 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넷플릭스의 기묘한 이야기 시리즈. 네네네네네네. 네. 그 그러네요. 노래가 그 어, 드라마가 음악 산업에 지금 최근 7년 동안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해요. 그런 또 숨은 그런 게 있었군요. 네. 그래서 이게 예전에 뭐 이를테면 TV 시리즈, 이를테면 CSI나 뭐 그레이 아나토미나 뭐 음, 이런 드라마가 인기 있어요. 로스트나 네. 이런 드라마들이 인기 있던 시절에는 아, 그 드라마의 OST가 나름대로 인디 음악을 좀 많이 쓰면서 좀 인디 씬을 굉장히 글로벌하게 좀 많이 키우는데 영향을 줬거든요. 거기에 그 영향을 받아서 성공한 아티스트들이 뭐 진짜 콜드플레이 그리고 콜드플레이, 네. 뭐 약간 그 외에 뭐 다른 영국 음, 밴드들, 미국 음, 밴드들이에요. 음, 근데 그리고 이제 그게 아, 블록버스터로 넘어가면 뭐 예, 이를테면 뭐 그 뭐였지 트와일라이트 예, 시리즈들 있잖아요. 네네네, 네네, 네. 그런 영화들도 이런 좀 아, 알려지지 않은 음악들을 그런 많이 밴드를, 키웠으니까 아, 그랬는데 OTT로 넘어가면서 이런 기존에 있는 동시대에 있는 인디밴드나 싱어송라이터의 음악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아카이브에서 뒤지는 방식을 그러게요. 많이 기묘한 선호를 이야기 하는 하니까 거죠. 확 이해가 되네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음악 사업을 하는 레이블 입장에서는 음, 우리가 자기들 입장에서는 항상 신곡이 중요하고 새로 나온 아티스트를 스타로 만드는 방식으로 음, 마케팅 플랜을 짰는데 음, 갑자기 OTT 환경이 되면서 과거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약간 묵혀뒀던 음, 아카이브들이 다시 새롭게 가치를 받으니까 음, 거기에서 또 새로운 수익 모델이 생긴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생기고 음, 집중적으로 돈이 여기에 들어가는 음, 음, 그런 흐름이 최근 1년, 2년 동안 생기고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약간 이런 구조로 봤을 때 음, 저는 이게
단지 그냥 B2B와 B2C만으로 보기에는 또 이것도 어떤 대안이라거나 완전 확립된 정답, 답안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티스트 혹은 음악이 돈을 벌 수 있는데 B2B를 뭐 구조로 가든 B2C를 구조로 가든 핵심은 음악이 팔리지 않는다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콘서트를 어떤 새로운 수익 모델로 개발하고 뭐 음원 저작권을 개발하고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에 대한 가장 핵심은 뭐냐? 결국 팬, 커뮤니티,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혹은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그거가 기반이 안 됐을 때는 B2C든 B2B든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아까 얘기했던 이런 리안나나 뭐 제이지 같은 사람들이 프로덕트를 판다고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들의 정말 밀접되어 있는 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팬에 대한 고민이 관심도가 높아졌는데 저는 이 팬을 그냥 단순하게 팬이라고 그러고 팬 비즈니스가 중요하다라고 하면 왜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쵸? 아무나 못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어려움은 어디서 생길까 생각을 네. 해보면 저는 그게 팬을 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 것 같아요. 어, 저는 이 세 개, 소비자, 동료, 자산, 네. 이게 팬을 규정하는 관점을 딱 나누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팬을 로열티가 있는 소비자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쵸.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만 보면 사실 팬이라고 이름을 붙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팬은 소비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소비자가, 예, 예. 그러면 아티스트 입장에서 팬은 어떤 존재일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소비자라기보다는 동료에 가까워요. 내가 성장하는데 도와주는 사람. 혹은 좀 더 나아가면 내가 성장하고 그들도 함께 성장하는 존재. 네. 함께 이게 성장. 이게 전제가 되어야 팬과 아티스트, 팬과 크리에이터, 혹은 팬과 컨텐츠라는 상호 관계성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하지만 이걸로 끝나버리면 사실은 그냥 팬은 되게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비즈니스나 사업적인 관점으로 전환을 할 때 필요한 거는 이 동료로서의 팬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자산화할 것인가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 돼요. 이 미션을 푸는 방식은 지금 굉장히 각각의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방식이 그냥 네. 그 네, 방식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프로덕트 세일즈 이건가요? 아니면 다른? 프로덕트 세일즈 하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 어, 혹은 테일러 스위프트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뮤지션인데 네.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뭐 프로덕트를 만들고 뭐 이러지 않아요. 테일러 스위프트는 무조건 음반 판매예요. 어, 여전히 말도 안 되게 그러면, 음반이 엄청나게 팔리고 있어요. 어, 그럼 여기 근데 아까 나왔던 그런 수익 모델과는 좀 다른 방식이네요. 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정답이 없는 상황이다. 아, 그냥 다만 음반이 안 팔린다 네. 혹은 음악으로 돈을 벌지 못한다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전히 계속해서 이것저것들의 다양한 실험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지금은.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 산업이 밖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답을 찾은 영역이라고 네. 생각이 들지만 네. 실제 내부를 들여다보면 어,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황이고 그나마 굉장히 활발하게 어떤 실험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음, 지켜볼 음, 만하다라는 음, 생각이 들고요. 어, 음, 그래서 팬을 어떻게 자산화할 것인가 네. 라는 질문이 사실은 음악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중요하고 그 중요한 이유는 IP 비즈니스, 처음에 말씀드렸던 네. IP 비즈니스가 중요해지고 있어라는 그 화두, 방향성에서 음악이 그것들을 그나마 좀 좋은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IP 비즈니스를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팬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필요하다. IP 비즈니스를 하려면. 근데 팬을
소비자로 보느냐, 동료로 보느냐, 자산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약간 이 전개되는 방식은 다른 것 같다. 그리고 하지만 IP 비즈니스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영향력 그리고 저작권, 그러니까 권리인 거죠. 네, 네. 권리를 어떻게 수익화하느냐의 모델이다. 네. 근데 영향력의 수익화라는 거는 말 그대로 팔 게 없어서 생긴 문제잖아요. 그쵸.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음악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되게 심플해요. 한 2002년, 5년까지 음반이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뮤지션들은 별 걱정이 없었어요. 그냥 음반을 팔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음반이 안 팔리니까 큰일 났다라 생각을 했는데 한 시간이 지나 보니 음반은 안 팔리는데 여전히 유명한 거예요. 아, 그쵸. 네. 심지어 더 유명해진 거예요. 이전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에서 이를테면 케이팝 한국 가수를 그치. 치면 네. 일본에서 동남아에서 갑자기 뭐 유럽에서 네, 막 갑자기 남미 막. 인기가 막 생긴 거예요. 네. 남미에서. 네. 이걸 누가 도와줬냐? 다 글로벌 플랫폼들이 도와준 거죠. 네, 유튜브라든가 그쵸. 네. 트위터라든가. 그러다 보니 오케이. 영향력. 음반은 안 팔리는데 우리는 유명해졌어. 네. 그러면 이 영향력을 어떻게 수익화하지? 음, 이거를 가지고 풀어본 게 IP 비즈니스인 거죠. 그래서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생필품에도 붙여보고 인형도 만들어보고 그래서 이 구조를 조금 더 구조로 만들어 보면 이런 네. 구조인 것 같아요. 어, 아티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아티스트가 음악을 만들어요. 네. 근데 음악을 만들어진 음악은 상품이 아니에요. 네. 이 단계에서는 그냥 음악이지. 네, 그래서 네. 이거를 음원으로 만드는 게 결국 제품화 과정이다. 네. 여기에는 뭐 레코딩도 들어가고 믹싱도 들어가고 세션도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판매를 하고 뭐 그 발매를 한다까지가 이제 제품화 단계인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안 팔리니까 여기에서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IP를 고민하면서 IP로 넘어가야 해라는 미션이 생겼고 사실은 이게 이전에는 제품화가 곧 사업화였는데 네. 지금은 제품화 다음 단계가 생겨버린 거죠. 네, 그러네요. 사업화되는 단계가. 그리고 IP로 사업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지면 이 루틴이 생기면서 재생산되는 구조를 만들어진다. 다시 아티스트한테 투자가 되고 아티스트가 또 좋은 음악을 만들고 이런 식의 구조, 순환 구조가 생긴다. 근데 이 구조는 제가 볼 때는 출판 업계도 똑같아요. 네, 저자가 네, 글을 원고를 쓰면 쓰고 네, 책을 책이 만들고. 나오면 근데 출판이 어렵다는 이유는 요 다음 단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지금은 다 책만 맞아요. 만들고 책이 안 팔려서 죽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책을 가지고 뭐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조금씩 나오고 있는 단계. 이를테면 이게 책이 아니라 뭐 웹툰일 수도 있잖아요. 예. 웹소설이나 네.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드라마를 만든다, 영화를 만든다. 예.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네.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단계인 거죠. 그리고 이걸 조금 더 넓혀서 컨텐츠 사업, 컨텐츠 비즈니스라고 한다면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크리에이터가 있고 컨텐츠를 만들어. 그래서 결과물을 찍어. 이게 뭐 유튜브 채널이 될 수도 있고, 네. 뭐 아니면은 어떤 플레이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 영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거기까지는 가는데 그 다음에 사업화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 이게 단순하게 채널 구독자가 많아져서 돈을 번다? 라는 거는 음반을 파는 거, 책을 파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쓸 수 있을 텐데 판매량이나 뭐 혹은 뭐 팔로우하는 규모나 이런 것들은. 근데 그 흔한 영향력을 남매가 어떻게 생각나네요. 흔한 남매. 그쵸.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영향력을 어떻게 수익화할지에 대해서 다 막혀 있는 상황.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질문을 하자면은 약간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질문은 이 단계 중에서 어떤 단계가 가장 중요할까? 그러니까 수익을 저희도 내고 사업을 낼 때. 마이스 하는 사람들도 물론 저희가 크리에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행사라는 컨텐츠를 만들어요. 뭐 전시회가 됐건 어떤 회의가 됐건 컨텐츠를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행사가 이루어지죠. 결과물까지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거든요. 그게 네. 그냥 매번 거기까지 이 그림으로 보면은 그냥
제품화 결과물에서 다시 크리에이터가 또 만들고 요거밖에 맞습니다. 반복이 안 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사실 뻔한 거밖에 없는 거예요. 제품화하는 데 들어가는 그 지출 비용에 대한 감당. 그거 말고는 더 추가적인 수익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매번 맞아요. 뭐 행사하는데 뭐 1억이 들었다. 그럼 1억에다가 뭐 몇 명의 인건비 조금 더뭐 10% 정도 붙여서 그게 이제 저희 항상 마지막 최고 그게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음악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행사도 뭔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행사 자체가 뭐 저작권이라고 뭐 어떤 게 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이제 사업화하는 IP로 가는 과정에는 말씀하셨던 펜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네, 말씀하셨으니까 네, 네. 그런 이제 우리만의 어떤 동료로서 같이 갈 수 있는 펜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제 그거를 만드는 게 저희는 지금 한 번도는 아니고 와디즈 펀딩을 한번 시도한 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되게 네, 네, 네. 성공했었는데 그게 사실 IP로 갔다라기보다는 그 행사는 이런 행사를 기획하는 일들을 같이 해보고 싶은 사람들을 모아봤더니 거기 한 네. 30명 정도가 자기 돈을 내고 모여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행사를 만드는 것까지는 해봤었는데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이런 거를 아직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이런 고민까지 넘어가지도 못했던 것 같고 그냥 왜 우리는 맨날 힘들게 일하는데 이거밖에 안 되냐 이 생각만 했던 것 같고 더 다른 쪽으로의 사업화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 그분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아까 음악 뮤지션은 어떻게 돈을 벌까라는 게 네네네.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공간이나 기획이나 이벤트, 네. 행사, 네. 기획은 어떻게 돈을 벌까라고 구다리를 나눠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를테면 여기에 뭐 공연이 있다,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음원이 있다 그쵸. 이런 식으로 등록비를 그러면은 받는다. 네. 네, 그쵸. 그러면은 그게 등록비를 받는다 아니면은 뭔가 대행을 한다 네. 뭐 아니면은 뭐 어떤 협업을 한다 뭐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네. 그 중에서 뭔가 B2B로 풀 수 있고 뭔가 그쵸. IP로 전환할 수 있는 영역이 나올 텐데 네네. 그 중에 어떤 거를 좀 집중할 수 있지? 아, 이러면서 마찬가지로 그 과정에서 소비자를 구하는 것, 네. 동료를 찾는 것, 네. 그리고 자산을 만드는 것 네네. 이런 것까지 좀 찾으면서 수익 네. 모델을 사실은 전환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쵸. 이거는 개인한테도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음. 제가 글을 쓰는 사람인데 네. 그러면은 똑같이 뭔가 청탁을 받아서 쓰는데 그거는 그냥 외주 용역이에요. 네. 그쵸. 이거를 아무리 많이 해봤자 음. 단가를 올리는 방법 말고는 이 구조를 없는 거죠. 바꿀 수 있는 방법 네.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단가를 올린다고 해도 그게 5년, 10년 지속될 거냐? 네. 하면은 모르겠고. 네. 그러면 내가 뭔가 내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음. 가장 쉬운 방법은 책인 거죠. 음. 근데 책을 써서 많이 팔린다 보장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책은 안 팔리는데 나름 어딘가에서 유명해졌어. 네. 사람들이 나를 찾아. 그러면 저는 이제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강연.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강연을 하고 네. 그럼 강연도 결국에는 뭐 시간당 얼마 그쵸. 뭐 아니면 어떤 거기서 끝났는데. 기업 구조에 따라서 얼마 이렇게 네. 바뀌는 건데 네. 저는 몸이 하나니까 네. 강연을 1년 360일 뛸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회사를 만든다 혹은 팀을 만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구조를 벗어날까인 거예요. 이 게임에서 어떻게 튀어나와서 다른 판에다가 게임을 짤까? 네. 나한테 유리한 게임을 만들까?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뭐고 그때 내가 믿고 약간 무기처럼 넘어가서 사람들한테 야, 너 그러면 너 진짜 망해. 라고 할 때 아니야 이건 한번 이 사람들을 혹은 이 구조를 믿고 한번 1년이나 2년 정도의 시간을 한번 써볼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 되는 상황. 제가 그 트렌드 코리아 김남도 교수님이 쓰시는 트렌드 코리아 책이 있잖아요. 그것도 네네. 아마 뭐 모르긴 해도 그 연구팀에서 매해 책을 써야 되니까 엄청 공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 책이 뭐 그러고 나서 이제 강연까지 간 거죠. 이제 김남도 교수님이 요맘때가 되면 막 외부에 강연을 많이 나가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김남두 교수님 혼자서 다 하지 못하니까 그 책을 같이 썼던 연구원들도 지금 막 강연을 나가는데 그래 봤자도 사실은 다 몸이 하나니까 요거밖에 안 네. 되는데 그 책이 네. 올해부터 김미경 대학에서 트렌드 코리아를 동영상 교육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발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네. 이제 일종의 왜냐하면 트렌드 코리아는 매해 사보는 사람이 아마 수만 명일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의 팬이 구성이 됐을 테고 그들이 네. 일종의 진짜 로열티를 가지면서 결국은 내가 이 책을 통해서 내 업무에 도움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동료 의식까지 갔다라고 치면 그게 결국은 일종의 자산이 돼서 김미경 대학에 가서 이거를 내가 풀어도 여전히 오프라인 강좌도 있고 김미경 대학으로 온라인을 보는 사람들도 있어서 수익이 더 네. 추가적이 될 테니까 그렇게 되면 뭐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광고가 붙을 수도 있겠죠. 그 안에. 네. 저도 사실 그걸 샀거든요. 네. 방금 말씀하신 거를 IP 관점으로 보게 되면 네. 김난두 교수의 트렌드 리포트라고 네. 했을 때 네. 이 김난두 교수님의 트렌드 리포트라는 요 말에서 IP를 만들어야 되는 거는 네. 김난두 교수가 아니라 트렌드 트렌드 코리아. 리포트잖아요. 예. 그쵸, 그쵸, 그쵸. 트렌드 코리아. 네. 그러면 그 트렌드 코리아를 IP로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대량으로 판매가 되거나 혹은 굉장히 영향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트렌드 코리아의 내용이 되게 좋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안 팔려. 그러니까 많이 팔린다고 책은, 해도 이게 이를테면 1년 동안 50억을 벌어줄까? 라고 하면은 이건 모르겠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이 트렌드 코리아를 가지고 뭔가 IP로 자산화해야 되는데 이 자산화하려면 결과물이 필요하다. 근데 그 결과물이 이를테면 컨텐츠, 그러니까 동영상 컨텐츠가 될 수 있고 근데 거기에서 가장 좋은 거는 비슷하게 뭐랄까 비슷하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살짝 다른 영역의 브랜드 혹은 IP하고 결합하는 거예요. 그게 이를테면 김미경 대학인 그럴 수 있겠네요. 거겠죠. 약간 콜라보도 아니고 네. 뭐라 그러지? 예.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계약 조건이라든가 계약 방향일 텐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컨텐츠를 제공하고 건을 받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계속 다운로드 받거나 혹은 장기적으로 1년 동안 뭔가 수업 교재로 쓴다라고 하면 사실은 여기에서 IP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쓰게 되면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약간 구체적이 되는 게 저도 그렇고 이를테면 여기에 이제 수업을 들으시는 이렇게 같이 스터디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럼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 일단은 예를 들면 이렇게 매달 모여서 하는 이런 강좌나 스터디의 내용을 결과물로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무료로 뿌려야 된다. 팬을 그래서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은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어쨌든 어딘가에 들어오게 만들고 그들하고 같이 또 뭔가 재생산을 해야 되고 그게 아마 1단계일 거예요. 그 다음에 약간 비슷한 이를테면 트렌드 코리아 팀하고 협업을 한다. 그래서 그 팀의 어떤 연구 어떤 섹션을 우리가 만든다. 그렇게 들어가면서 약간 책이 나온다거나 혹은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있다면 우리한테는 이거를 예를 들면 뭐 이거를 준비하는데 1,000만 원 필요해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돈을 안 받아도 되는데 니네가 만든 결과물이 판매될 때 수익 쉐어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그대로 더 판을 더 넓히면서 가면서 아예 그냥 브랜드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완전히 새로운 지금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셨어요. 진짜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팬이라는 게 우선 저희 쪽 산업에서 생각해 보면, 팬을 먼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컨텐츠 자체가 되게 좋아야 되는 거고, 팬을 확보해야 되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이제 수익을 더 다각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다 조금씩 다를 테니까, 그거를 이제 구체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예. 저희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컨텐츠 비즈니스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음원이 안 팔리기 때문에 그 뮤지션의 수익 구조, 밸류 체인에서 음악은 가장 낮아요. 하지만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려면 음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아무튼 기본이 가장 제일 중요하다. 네.
그러면은 뮤지션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시간과 재능과 비용을 투자해야 되는 게 어디냐라고 하면 음악이죠. 음악이에요. 네. 하지만 음악으로는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진짜. 여기에서 모두가 다 현타를 맞는데, 어, 그러네요, 진짜. 예. 근데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뭐 글을 쓰는 거가 이를테면 돈이 안 되는 글 쓰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 뉴스레터. 그쵸, 그쵸. 네, 뉴스레터 아니면 저의, 말씀하시다고. 예. 네, 저의 SNS에 쓰는 단상들. 이런 어, 것들이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예, 그건 돈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거를 예. 팔 수가 없다거나 음, 혹은 팔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어. 음, 내가 가장 많은 아, 에너지를 쓰고 아, 비용을 투자하는 것을 네, 네, 제품화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네, 해야 그 예. 다음 단계에 대한 상상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음. 이게 약간 컨텐츠 비즈니스 역설이라고 불러요, 저는. 진짜 정말. 그러네요. 진짜, 네. 진짜 그러네. 생각하지 음. 못했는데. 음. 제가 요 웨비나를 저희가 2년이 넘게 지금 매주 하고 있어요. 사실 되게 음. 힘들어요. 제가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저는 크리에이터도 아니고, 네네네. 도대체 왜 이걸 해야 되는 거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걸 통해서 사실은 되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저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음. 분명히 있고, 또 저를 찾는 사람이 되게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네. 예. 네. 그러니까 저는 막 올해까지 하고 끝낼까 맨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계속 해야겠네요. 네. 진짜. 저도 뉴스레터 하면서 음.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제 뉴스레터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가 발행이 되거든요. 예. 근데 혼자 발행하는 건 아니고 아까 외고처럼 이제 다른 친구들이 뭐 어, 쓰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러면서 얼마 전에 한 2달 됐는데 음. 2달 전에 원래 유료 모델도 있는데 음. 유료는 원래 한 달에 10,000원이었어요. 구독료가. 예. 근데 2달 전에 이거를 10만 원으로 올렸어요. 한 달에 10만 원이요? 네. 한 달에 어, 10만 원을 올리고 네. 그리고 제가 발행하고 있던 뭐 이런 그 멤버십 컨텐츠 같은 것도 다 무료로 오픈해 버렸고요. 그 유료 회원들한테는. 아니요. 그냥 무료 모두에게? 구독자들한테. 네. 아, 그래서 사실은 99%의 컨텐츠가 무료인데 네. 월 구독료는 10만 원이고 네. 제가 새로 추가한 거는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줌 미팅을 해요. 그들과, 네. 유료 이거는 유료 구독자만. 회원들하고. 네. 그렇게 아, 해서 10주를 진행하고 좀 2주 쉬었다가 또 10주를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한 텀이 끝났는데 네. 약간 사람들이 계속 물어봐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걸 하냐라고 네. 했는데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여기에 이를테면 10,000원 월 구독 10,000원을 내는 그 네. 구독자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에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아서. 어, 네. 이게 무슨 근데, 말이냐면 예. 근데 이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독료 월 10만 원은 되게 센데? 되게 세죠. 예. 사실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예, 그래서 예, 예. 제가 했던 생각은 제가 이게 매일매일 알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월 알람? 만 원을 구독한 사람이 뭐 구독을 새로 아, 구독자가 있습니다. 결제 10,000원. 네. 그다음에 뭐 또 탈퇴한 사람, 진짜 결제 알람이 취소한 떠요. 사람. 예, 네, 알람이 뜨니까 예. 일을 하다가 그걸 봐요. 예. 근데 예. 그러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쵸, 그쵸, 그쵸. 영향 새로 받죠. 들어오면 너무 기쁘고 예. 갑자기 한 명, 두 명이 나가면 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막 도대체 이 사람은 왜 나갔을까? 내가 뭘 어, 잘못했을까? 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한 달 지나고 나 생각해 보니까 이번 달에는 3명이 구독 취소를 했어. 예. 5명이 새로 신규로 들어왔어. 예. 그러면 2만 원의 수입이 더 수익인데. 늘어난 예, 건데 예,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야 그래봤자 2만 원인데 아, 물론 2만 원을 구독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너무 고맙긴 하지만 네. 이 2만 원이라는 돈의 숫자가 돈의 사이즈가 음,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가 정서적인 거 음, 말고 음, 경제적으로 음, 근데 음. 나는 이 2만 원에 한 달 이게, 내내 스트레스를 받고 있네 네네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중요한 걸 이렇게 놓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어, 뉴스레터에 조금 더 질을 높이면서 내가 여기에 컨텐츠 베리에이션을 더 넓히거나 어, 혹은 깊이를 더 들어가서 뭔가 좀 전문적인 어떤 진짜 응, 긴 응, 장기적으로 쓰는 어떤 리포트를 응, 발행한다거나 응, 여기에 시간을 써야 되는데 그게 응, 아니고 계속해서 응, 막 엄청 짜잘한 거에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응, 그래서 10만 원으로 올려야겠다. 왜냐하면 왜 10만 응, 원이었냐면 주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이거를 만약 가격을 올린다고 하면 얼마 정도 오를 것 같아? 라고 했더니 한 응, 3만 원, 5만 원이면 진짜 비싼 거 아닐까라고 응,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케이. 5만 원이라고 해도 나갈 사람은 나가고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겠다. 아, 근데 10만 원이라고 하면 네. 들어온 사람은 못 나가겠다. 아, 그쵸. 아, 네. 그쵸. 진짜 네. 심사숙고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네. 그래서 10만 원으로 하고 제 입장에서도 10만 원으로 했을 때 5명, 6명이 나가는 것보다 한 어, 3개월 있다가 한 명이 결제를 하면 그걸로 그냥 충분히 다 리쿱이 네, 되는 해결이 거니까 되니까. 그래서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 제가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만든 모델이고요. 음, 이게 작동하냐 작동하지 않냐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10만 원을 결제한 사람이 얼마나 늘었어? 라는 게 궁금하겠지만 네. 저는 그거에 대한 기대를 사실은 안 하고 있어요. 아, 어, 야, 이거 그래서 궁금하다, 이게 진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제가 사업하는 대표님들 만나서 얘기하면서 네. 가끔 이렇게 놀라거나 깨닫는 지점이 어떤 게 있냐면 음, 밖에서 볼 때 되게 중요할 것 같은 요소들 있잖아요. 네. 너네 회사는 이렇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것들이 진짜 당사자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는 그거 사실은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네, 맞아. 하거든요. 그럴 경우 있죠. 네. 네. 어, 그럴 때마다 뭔가 뒤통수 맞은 느낌이 네, 들면서 네, 네. 저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음, 정말 너무나 음, 상식적인데 음, 그냥 밖에서 보는 그치, 그치. 입장에서는 네, 계속 쓸데없는 것들을 계속 맞아. 건드리면서 이게 네. 되게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다고 하지만 맞아. 쟤네들은 그렇지 않구나. 그리고 그거에 대해 제가 깨달았던 공통점은 뭐였냐면 그렇게 답한 사람들 모두가 다 정말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음, 그냥 음, 1년, 2년 하고 말 거 아니고 음, 자기가 이 사업을 시작한 거는 한 5년 뒤에, 음, 10년 뒤에 뭐 자기 회사의 어떤 모습, 혹은 음, 한국 사회의 어떤 모습, 혹은 이 음, 업계의 모습을 보는 거지. 근데 이게 어떻게 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음, 저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일을 왜 하지? 음. 생각해 보니 뉴스레터를 왜 시작했지? 해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 10년을 보고 했어요. 네. 아, 왜냐하면 제가 프리랜서로 일했던 게 10년이고 글을 네, 썼던 게 20년이니까 네, 네, 그러면 이 정도를 해야 사람들이 뭔가 알아본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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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런 뉴스레터 1년 한다고 해서 뉴스레터 잘 보고 있어요라는 말을 누가 할까? 네, 네, 그냥 받아보는 사람이 하겠지. 네, 어.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팬이 중요하다가 네, 소비자가 아니라 동료가 음, 필요하다라고 전환하면 음, 저한테 필요한 거는 구독자가 갑자기 10만 명으로 느는 게 아니고 음, 저랑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계속, 사람이 한 달에 한 명, 두 명, 5명이 느는 게 중요한 거죠. 음, 그래야 오래 할 수 있으니까. 어, 그렇게 하면은 모든 어떤 관점이나 프로세스가 음, 달라져요. 그러면서 그러네요. 요 단계 요런 프로세스에서도 네, 진짜 어떤 게 제일 중요하지? 네, 이걸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야, 한 대 맞은 것 같네요, 저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게 느껴지네요. 음, 아까 뭐 뉴스레터 얘기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너무 진짜 단기적인 시각에서, 이거 올해 당장 이거 행사 성공할까? 이런 음, 관점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었는데, 음. 근데 그것도 실제로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실제로는 음, 이제 장기적인 플랜도 같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 근데 사업화 음, 시켜갖고 IP, 그다음에 진짜로 나한테 중요한 게 뭔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공짜로 음.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네. 그러니까 진짜 과감하게 그거는 공짜로 풀고, 저희 마이스도 결국은 컨텐츠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컨텐츠를 네.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는 좀 창피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떻게든지 안 주려고 하거든요. 네. 음, 음, 전부 다 꽁꽁꽁꽁 숨겨놓고 나랑 친한 업체 사장님한테도 절대 안 알려주려고 이러고 음.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계속 서로 다 감추고 있으니까 계속 네. 요만한 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네네네. 근데 네. 지금 이야기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내가 더 과감하게 하면 훨씬 더 음. 크게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마 업종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식음료라거나 혹은 생필품 네. 뭐 이런 쪽에서는 꽁꽁 감춰두는 게 더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정말 비법이고 노하우니까. 그런데 컨텐츠는 무조건 풀려야 돼요. 얘가 그쵸. 돌아다녀야 되니까. 돌아다닐 맞아요. 때 가치가 생기는 거니까. 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뒷단에 있는 걸 궁금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한테 미션인 것 같아요. 네. 이걸 누가 만들었지?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걸 누가 만들었지? 그치. 이걸 어떻게 공짜로 풀지? 그러면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뭔가 돈을 가지고 있든 비전을 가지고 있든 어쨌든 훌륭한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그쵸. 사람들하고 연결되는 고리를 만들기 음. 위해서 이걸 써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네. 네. 그래서 약간 하지만 어쨌든 제작비는 들어가고 이 제작하는 거에 대한 비용은 최선으로 그러니까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그 음악 쪽에서 네.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건 네. 오히려 콘서트 투어 음. 이런 쪽도 약간 좀 더 디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네. 생각도 들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끝나신 건가요, 강의가? 네, 끝났습니다.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고, 아, 그렇네요. 네, 그러네요, 진짜. 따로, 우리 여기, 차우진 음악평론가님의 아마 이메일일 테고, 그러면 네. 뉴스레터 구독하려면 이메일을 보내요. 아니요, 이거 사실 제가 어차피 링크를 해도 그게 안 보일 거여서 제가 아마 채팅창에다가 넣을 수 주시면, 있는데요. 네, 예, 채팅창에 주셔도 좋고, 저한테 카톡으로 주시면 제가 유튜브에 네, 올릴 때 같이 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알겠습니다. 음악에 대한 이야기만 주로 주시나요? 아니에요. 그냥 좀 전반적으로 재밌겠다. 뭐랄까 네네. 컨텐츠 비즈니스? 아, 라는 카테고리에서의 전반적인 얘기들이 있고요. 그래서 네. 주로 공유하는 거는 그 글로벌 리포트들을 주로 공유를 해요. 그래서 네네. 해외에서는 뭐 이런 리포트가 발행이 됐어요. 뭐 아니면 어, 뭐 이런 뉴스가 있어요. 그리고 뭐 컨텐츠 리뷰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의 칼럼이나 에세이 같은 것도 있습니다. 네, 글 쓰는 거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진짜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긴 네.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네. 저희 마이스 산업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딱 어떻게 뭐라 그러지? 아까 도식화된 그 모습을 보면 저희 전문가들 보면서 우리가 이런 고민을 못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수고 네, 저도 많으셨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